2050 한반도의 길거나 환경 분야 시나리오인데 아마 자료집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집도 분량이 많은데 사실은 원래 오늘 발표 내용은 작년에 국회 미래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진행했던 2050년 기후환경 시나리오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포함시켜서 했고요. 아마 저희들 계속 이제 이 주제는 연구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자료집은 드리지만 이 발표한 이 파일은 아마 나중에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브리프나 저희 뉴스레터나 이런 걸 통해서 세부적으로 계속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여기 각각 분야별 전문가들, 플라스틱, 기후변화, 그다음에 이제 녹지, 환경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년 말에 연구한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고 그걸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복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는 이제 2050년 예측, 2050년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로마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1972년에 이제 자원, 인구, 식량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흔히 BA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에즈 유즈를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자원을 소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예측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가지고 하고 그게 아마 큰 반향을 일으켜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 그 다음에 자원 전략에 대한 관심,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사실은 이때 예측했던 대로 간 건 아니죠, 사실. 그때 이제 이런 경쟁을 올리는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사실 상당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해 왔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이제 시각에서 저희가 미래 연구를 시작했고요. 작년에 이제 이 연구 중간에 한번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전국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연령대별로도 했고 이제 지역별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제하고 관련돼서 물어봤어요. 특히 기후변화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가 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2.9%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니까 조금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한 80%가 심각해질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저희 예측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2050년이면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나중에 소개드리면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근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식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050년 예측을 한 5가지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또 선호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측을 했는데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면 로마클럽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대로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기후변화도 상승하고 대기오염도 심각해지고 그리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심각해진다 이런 예측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앞에 이제 로마클럽 보고서를 소개한 것처럼 실제로 이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선호하는 미래로 가자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 관련해서
아까 설문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설문을 갖고 또 물어봤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상황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인류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10년도 안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30년까지 하면 84%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연령별로는 이건 다음 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30년, 2050년 한 30년 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사실 저 연령대 사람들은 주로 계획을 현재의 기득권층이고 사회의 주류고 하는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이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만나보면 사실 큰 관심이 3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금 10대, 20대의 문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 사실은 문제일 거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 10대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관심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있죠. 최근에 이제 유명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시죠. 중3인가 하는데 학교 등교 거부를 하고 계속 1인 시위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 3월 15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105개국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하고 사회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좀 강력한 행동들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했었죠. 2050년에 이제 기후 환경 미래를 이런 의의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설문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면 2050년에 우리나라는 미래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냐, 특히 기후변화하고 환경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물 문제, 재난 이런 거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미세먼지, 공기, 깨끗한 환경 이런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수치로 따지면 제가 1000명 정도 했는데 한 800명 정도가 유효 응답이었고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숫자가 맑은 공기, 이제 미세먼지 없는 나라 이런 응답을 해주셨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 깨끗한 나라, 녹지,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 이런 응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 일단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50년 누구의 관심사고, 그다음에 왜 중요하고, 그리고 예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종하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리고 선호해야 되는, 선호하는 미래를 좀 도출하고 찾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50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서 참여했던 이제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연구진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나중에라도 분야별로 관심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2050년 기후 환경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제시한 방식이긴 한데 동인을 먼저 찾아보자. 2050년의 기후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 기후 환경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이제 인과지도나 이런 방식도 찾아보고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동인을 정하는 큰 이제 그 비중은 국민들의 관심사를 많이 반영을 해서 5가지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계속 이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10개의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6개가 환경 관련 이런 내용들입니다.
극한 기상현상,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존의 이제 리스크에 대한 기존의 자료들, 빅데이터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인과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5가지 질문을 뽑았고요. 저희들은 기후변화 환경 분야를 맡았는데 이제 다른 13가지 정도 분야에 대한 2050년 미래 예측을 각각 여러 팀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환경 분야에 나온 질문은 이 5가지입니다. 이걸로 봅니다. 첫 번째가 온난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됐던가 하는 거. 두 번째는 폭염, 태풍, 한파 이런 극한 기상 현상이 더 늘어날 것인가, 더 심해질 건가 이런 게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미세먼지가 늘어날 건가, 네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될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생태계 서비스가 향상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 2050년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우리 기후 환경의 미래가 정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5가지 질문을 예측했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있지만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5가지 질문을 왜 뽑았는가, 그리고 그 5가지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 나중에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이제 플라스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 시민정책 포럼에는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다, 아주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들을 2가지로 나누어서 빠르게 진행될 경우 가능성, 그 다음에 완만하게 증가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률로 한번 따져봤는데 전체적으로 발생과 가능성, 그 다음에 심각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극한 기상현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저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에 한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예측, 국내외에서 예측된 자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관심만 오늘의 이제 미세먼지는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상충되는 데이터들이 좀 있었고요. 2050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예측하기는 2020년대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줄어들고 2050년에 미세먼지 문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거다. 그리고 녹지가 감소하고 생물 정다양성이 감소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갈수록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균 기온 이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2050년까지 좀 악화될 거라고 일반적으로 봤고요. 기상 현상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체적으로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대기오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온난화하고 실현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지만 오존 농도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하고 특히 폭염과 겹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오존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날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오존이 건강 영향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좀 대두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구체적인 이제 예측치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일부 자료에는 이제 2050년 되면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져서 물고기와 플라스틱이 거의 1대1 정도 상황까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관심이 없지만 녹지 면적이 이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아주 큰 중요한 이제 동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생태계 서비스가 향상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녹지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인위적인 개발이나 이제 노력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그렇게 예측이 됐고요. 이런 예측, 개별 동인들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5가지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시나리오하고 그냥 BA죠. 이대로 이런 추세라면 하는 이런 시나리오. 나머지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다음에 환경 위기라는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이런 시나리오 5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시나리오만으로는 다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인 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기후 환경뿐만이 아니고 아까 13개 뭐 인구, 과학, 뭐 여러 가지 휴먼 13개 분야 있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다 그 밝은 미래보다는 비관적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미래 예측에서는. 그리고 이건 좀 도식화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이대로 갔을 때는 기후 환경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녹색 전환을 통해서 이제 포용 발전하고 녹색 순환이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좋겠다 하는 이제 선언의 시나리오를 도식화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를 조금 해야 돼서. 그리고 예측된 미래가 실현된 사례도 외국의 이제 비슷한 기온의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까 5가지 동의는 5가지 주요 질문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돌발 변수 미래 예측할 때 돌발 변수가 어떤 게 좀 유력하게 대두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한 3가지를 뽑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협상. 기후 협상이 돌발 변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원전 사고, 그 다음에 기후 기술 이런 3가지를 뽑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후 협상을 돌발 변수라고 뽑은 이유는 이게 이제 파리 협정에 의해서 뭐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가 다 합의를 했지만 이게 지켜질 가능성이 지금 추세를 보니까 거의 없다. 어떤 이제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인 어떤 뭐 이제 강제성이 있는 해각들이 좀 더 진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좀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 이건 돌발 변수로 두었고요. 이건 왜 돌발 변수로 했는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세히 보시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원전 사고. 특히 중국 동부 쪽에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사고 발생 확률을 여러 기관에서 따로따로 예측한 게 있어요. 독일 뭐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든지 다른 여러 기관들에서 그걸 좀 소개하고 그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들,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영향들에서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후 기술도 돌발 변수로 잡았습니다. 왜 이걸 돌발 변수로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기후 기술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그다음에 또 핵융합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논의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2050년까지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따져보기 위해서 기후기술 결과를 갖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연구 기적 상황들을 평가해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상용화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기후기술 획기적인 좀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2050년까지 현실화되기 좀 힘들다. 그래서 현실화, 상용화되는 기술들이 나오면 그런 경우에도 돌발 연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했고요.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동인들하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인데, 첫째 미세먼지 늘어날 것인가 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 예측이 어떻게 됐다 차원에서. 근데 이제 국내로 따져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는 이제 늘어난 것 같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1980년대부터 따지면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아마 2013년 이후에 되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오르락 내려가면서 정체되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더 이상 불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하나는 대기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폭염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대기 정체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좀 심각하게 느끼려고 할 수 있는데, 연평균 농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2013년부터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이 데크린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경유차가 이때부터 많이 확대됐던 이런 이유가 좀 크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최근에 그냥 한 10년 동안 환경 규제가 많이 완화됐고, 이제 개발 사업들 규제 완화가 많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경제개발이 강조됐던 이런 시기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는 외형의 수치상으로 줄고 있지만 오존 농도는 계속 늘고 있다. 우리나라. 이거는 좀 분명한 자료가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아마 우리가 확인하는 거겠죠. 일단 외부 영향을 뺀다면. 근데 이건 지금 수도권하고 이렇게 전국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차나 건설기계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요소고, 전국은 사업장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박훈 박사님도 얘기를 할 거고. 갈수록 근데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환경 규제 가지고 지금 중국처럼,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30% 40% 줄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가지고 환경 규제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우리는 지나왔고, 지금 이제 산업 구조 개편이나 생활장식 가치관 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점이고, 이런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도 예전처럼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염 저감이나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미세먼지 농도가 줄였느냐 늘었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고농도 미세먼지라는 것은 대기 정체가 겹치면서 이제 체감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중국 탓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런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논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똑같이 이제 설문조사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중국발의 영향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한 88%는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 20대들은 거의 94%가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령별 분석해보면 이런 게 현재 이제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발 얘기하면서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제 미세먼지는 계속 감소하는데 그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를 하면서 그 오존을 흡착했었는데 탄소 알갱이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없어지면서 오히려 오존 농도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발이 몇 프로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대기 확산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뭐 100이라는 농도로 발생을 하고 중국에서 100이라는 농도가 발생을 하면 그 일반적으로 확산이라는 거는 합하면 200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이 100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국계 완전하게 믹싱이 되면 그 우리나라 대기에도 반반이 섞여 있을 거고 중국 그 대기에도 우리나라 게 반반이 섞여 있는데 이런 거를 서로 그런 방식으로 따져가지고 원인을 찾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치 가지고 좀 그 따져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제 어떤 부분이 중국의 책임이고 어떤 부분이 우리 책임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치로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 미세먼지 원인은 그 양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1인당 배출량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중국에 뭐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2개 그러니까 남타나거나 아니라는 이런 측면이고 토지 면적당 아니 국토 면적당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이죠. 우리 경제, 인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중국은 워낙 크니까 그 양이 많아서 그런 거지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협력을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막 예전에 88 올림픽 때 심했는데 지금은 안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막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을 때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서 사실은 중국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깨끗한 공기만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주제는 이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이런 내용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가 연소하면서 이제 둘 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이제 원인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고 그 화석연료 태우는 데 관련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요소들 그다음에 온실가스의 그 요소들이 거의 겹치고 원인도 겹치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같이 다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이제 원인을 떠나가지고 최근에 미세먼지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후변화하고 관련도 있겠지만 기상 현상하고 많이 가장 심각하고 기상 현상으로 인한 이제 대기 정체가 많이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이것도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마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보는 미세먼지 개선 공약에서 그때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 때 각 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가 하는 것들을 요즘 관점에서 다시 본 거죠. 요즘에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개인들도 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문가가 돼가고 있잖아요. 전문가 시각에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후 대책이나 뭐 이제 체감되는 미세먼지 또한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좀 따져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저희들이 정리한 이제 연구 통해 정리한 프로세스들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 아마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유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뒤쪽인데 최근에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 대책도 발표하고 어떤 대책들은 실효성이 없이 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좀 갈등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참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아마 지금 제일 크게 이제 내놓은 게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사회적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기변 해경연구소 작년부터 이런 그러니까 범사회적 기구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쓰지 않았지만 사회 전체에 좀 힘을 모아서 기후 행동을 좀 주류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예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몇만가들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약간 이제 이벤트성을 하면서 좀 이렇게 뭐죠 나중에는 별 효과 없이 끝나버린 영구사회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을 해보고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게 이 범사회적 기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실제 효과가 있고 국민 전체의 좀 의지나 행동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잘 조직되도록 성공하도록 하는데 좀 저희들이나 다른 여러 이제 각계가 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러 조직들이 과연 왜 잘 안 됐고 유사한 조직들이 어떤 게 있는가, 국제적으로는 어떤 조직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런 실험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고 잘 됐었는가, 성공한 사례가 없는가, 아니면 실패한 사례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제로 이런 것들,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토론자들한테 좀 얘기를 던지고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산업계, 시민사회가 좀 주도가 돼서 지속적으로 좀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연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가 고민해야 된다. 뭐 외교나 명망가들 중심으로 좀 그리고 좀 정부 주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됐을 때는 좀 오래 못 가더라. 예전에 생각해보면